21살이 되던 해 모든 게 조용히 무너졌다. 갑작스럽지도 격렬하지도 않았다. 그저 어느 날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찾아왔을 뿐이다. 아버지는 전주 외곽의 작은 자동차 정비소에서 해고당했고 어머니는 군산 시립병원의 간호사로 야간 근무를 연달아 들어갔다. 생활비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흩어졌다. 처음엔 외식이 사라지고 그 다음엔 간식, 결국엔 내 대학 등록금까지. 어머니는 어느 밤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하진아, 전북 고창에 있는 외삼촌 댁으로 가자. 너도, 우리도 조금 숨 돌려야 해. 그렇게 나는 서울 근교에서 비 내리는 고창군 해리면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논과 밭이 맞닿은 오래된 주택. 2층 양옥집, 낡은 목재 창틀과 연두색 대문. 잔잔한 바람이 부는 오후, 외삼촌 부부는 조용히 나를 맞아주었다. 외삼촌, 민기 아저씨는 45쯤 되었고 평소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은 깊고 진지했다. 그는 소형 가전 배달을 하는 트럭 운전기사였고 며칠씩 출장을 나가기도 했다. 처음 봤을 땐 그냥 무뚝뚝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빛은 날 뚫어보는 듯했다.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어떤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며칠 뒤 나는 고창 농업고등전문학교에 편입했다. 오전 5시 50분 버스를 타고 1시간 넘게 이동했다. 학교, 다시 버스, 저녁에는 조용한 밥상과 마당의 모기장 소리.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어느 날 밤, 저녁 식사 중 민기 아저씨가 말했다. 하진아, 나랑 일 같이 해볼래? 가전 포장 도와주면 돈 줄게. 힘든 일은 아니야.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내 방문 앞에 흰 봉투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검정색 스포츠 레깅스와 하늘색 반팔 티셔츠. 조금 낯설고 민망했지만 정갈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냥 서랍에 넣었다. 그 다음 날, 첫 출장을 따라갔다. 광주 외곽 단독주택으로 세탁기를 배달하러 갔다. 작업은 생각보다 수월했다. 테이프로 포장을 감싸고 비닐을 정리하고 스티로폼을 옮겼다. 민기 아저씨는 조용히 일하다가 내게 말했다. 손이 참 야무지네. 요즘 애들은 이런 일 싫어하는데. 돌아오는 길, 그는 편의점에서 내게 홍삼음료와 바닐라 향 나는 마스크팩을 사줬다. 이건 그냥 수고비. 여자들은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때부터였다. 일주일에 2~3번은 출장을 함께 다녔다. 그는 내 취향을 금세 알아차렸고 도시락엔 항상 내가 좋아하는 치즈가 들어있었다. 트럭 안에는 항상 작은 쿠션이 있었고 간간히 나눴던 농담도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어느 날 작은 비가 내리던 저녁 그는 내 방 문을 조용히 두드렸다. 이거. 그가 내민 작은 상자 안에는 은색 팔찌와 국화꽃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숙모한텐 말하지 말자. 나는 대답 대신 목걸이를 손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봤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그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피부 아래로 전류가 흐르는 듯했고 그의 시선은 이전보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깊게 나를 스쳤다. 어느 날 오후, 전남 곡성으로 가는 출장 중 갑자기 그가 말했다. 잠깐만. 여기에 예쁜 계곡이 있어. 더우니까 발이라도 담그고 가자. 나는 망설였지만 따라 나섰다. 맑은 계곡, 물은 투명하고 차가웠다. 나는 긴 청치마를 걷어올리고 티셔츠를 그대로 입은 채 물에 들어갔다. 그는 회색 반팔에 반바지 차림으로 들어왔다. 물속에서 그는 나를 바라봤다. 하진아, 너는 더 이상 애가 아니야. 알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바로 물 밖으로 나왔다. 그 뒤로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거울 속의 내 모습이 조금 달라졌음을 느꼈다. 화장을 조금 더 신경 썼고 향수를 고를 때 그가 좋아할 법한 향을 골랐다. 학교 갈 때는 항상 깔끔한 셔츠에 짧은 치마를 입었고 트럭에 탈 때는 살짝 번진 립글로스를 바르곤 했다. 그는 무심한 듯 조용히 나를 보았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의 눈동자에 담긴 모든 욕망과 절제, 그리고 그 안의 떨림. 그리고 그것이 우리 둘만의 긴장으로 점점 커져갔다. 절대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점점 더 알아가고 있었다. 겨울이 시작된 어느 새벽, 고창 들녘엔 서리가 내려앉았다. 창밖은 뿌옇고 트럭 아뷰리는 얼음꽃으로 가득했다. 나는 검정색 울코트 안에 니트 원피스를 입고 무릎까지 올라오는 스타킹에 앵클부츠를 신었다. 목에는 얇은 회색 스카프를 둘렀다. 머리는 헝클어진 듯 자연스럽게 묶었다. 그날은 광주 외곽으로 이삿짐을 옮기는 날이었다. 차에 오르자 민기 아저씨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길이 내 무릎을 스쳐 지나가는 걸 나는 느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운전석 옆, 내 다리 위에는 작은 핫팩이 놓여 있었다. 춥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 옷 따뜻해서. 그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래도 여자애들은 손발부터 차가워지거든. 작업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실내는 난방이 되지 않아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생겼다. 나는 장갑을 끼고 무거운 상자를 들었다. 그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허리 조심해. 너 요즘 자세가 좀 기운다. 그 말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자 그는 이미 내 허리를 손으로 받치고 있었다. 그의 손바닥이 등과 골반 사이에 조용히 머물렀고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아무 말도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엄청난 말들이 지나갔다. 그는 내게 속삭이듯 말했다. 넌 항상 조심스러워서 더 눈에 띄는 거 알아? 돌아오는 길, 트럭 안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그는 히터를 높이 틀고 있었고 나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졸았다. 꿈속에서도 그의 손이 내 목덜미에 닿는 걸 느낀 것 같았다. 차가 멈췄을 때 그는 내 손등을 조심스레 흔들었다. 하진아, 도착했어.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그의 손을 잡은 채 그대로 있었고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봤다. 그날 밤 내 방문 앞에는 작은 상자가 또 놓여 있었다. 안에는 진한 와인색 립밤과 레이스가 살짝 보이는 니트 양말 한 켤레. 무릎 아래까지 올라오는 부드러운 촉감. 나는 아무 말 없이 그것들을 들고 침대로 갔다. 거울 앞에 앉아 립밤을 바르며 내 얼굴이 달라 보였다. 어딘가 더 성숙해진 듯한 낯선 여자의 얼굴이었다. 며칠 뒤 우린 전주로 향했다. 이삿짐은 오래된 아파트로 들어가는 소파와 TV였다. 현장은 좁고 어수선했다. 나는 가죽 치마에 흰색 하이넥 니트를 입고 얇은 스타킹을 신었다. 그가 뒤에서 상자를 들다 말고 나를 바라보았다. 오늘은 조금 다르네. 기분 전환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게. 숨이 막히네. 작업을 마친 뒤 우리는 근처 카페에 들렀다. 작은 테이블, 바깥엔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하진아, 넌 뭘 원해? 진짜로. 나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나를 그냥 나로 봐주는 사람. 그는 눈을 내리깔며 말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널 있는 그대로 보면? 못 멈춰. 그 순간 그의 손이 테이블 아래로 내 손을 덮었다. 따뜻하고 거칠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손을 빼지 않았다.
그의 손이 움직이지 않아서 더 떨렸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보다 일찍 샤워를 마치고 회색 니트 드레스와 니삭스를 신고 머리를 반묶음으로 올렸다. 발에는 실내 슬리퍼, 민기 아저씨가 예전에 사준 것. 거실로 나왔을 때 그는 TV를 보며 앉아 있었지만 나를 보는 눈빛은 뭔가를 참는 눈빛이었다.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요? 너 조용하니까. 내가 조용하면 싫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조용한 내가 더 위험해 보여서. 그 말은 내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앉았다. 그럼 떠날래요? 지금? 아니요. 그냥 내 옆에서.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손끝이 이마를 스쳤고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그는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았다. 네, 누나. 응, 하진이랑 있어요. 괜찮아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침대 위에서 조용히 귓가에 손을 얹고 그의 말들을 되새겼다. 새해가 밝고 마을에는 눈이 쌓였다. 고창의 겨울은 깊고 조용했다. 도로엔 사람도 적고 오가는 트럭 소리도 희미했다. 나는 매일 아침 민기 아저씨가 남긴 흔적을 더 자주 느끼고 있었다. 그가 쓰던 머그컵, 작업 장갑, 옷걸이에 걸린 점퍼. 어느 날 아침 문득 그의 점퍼를 꺼내 입었다. 속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따뜻한 안감을 피부로 느끼며 부엌으로 내려갔다. 차가운 바닥, 맨발, 그리고 주전자 끓는 소리. 그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다. 벌써 일어났어? 그의 눈이 잠시 멈췄다. 내가 그의 점퍼만 입고 있다는 걸 알아챈 순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많은 걸 말하고 있었다. 오늘 배달 늦게 있어요? 나는 일부러 자연스럽게 물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오후 출발이야. 서산까지. 그럼 아침은 제가 만들게요. 나는 조심스럽게 앞치마를 둘렀다. 뒤에서 다가온 그의 손이 갑자기 허리를 감싸며 앞치마 끈을 묶어주었다. 이건 내가 잘하니까. 그의 손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손등이 내 옆구리를 스치고 그 순간 숨결이 등 뒤에 닿았다. 하진아. 그가 조용히 부른 내 이름은 마치 고백처럼 들렸다. 그날 점심, 우린 나란히 앉아 고구마죽을 먹었다. 아무 대화도 없었지만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조차 서로의 마음을 흔들었다. 출장을 나선 오후, 트럭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했다. 나는 새로 산 니트 원피스를 입었다. 목이 닿는 부분엔 자수 장식이 있었고 허리에는 얇은 벨트. 그는 말은 없었지만 시선을 숨기지 않았다. 서산 근처의 집은 오래된 한옥이었다. 천장이 낮고 창문은 종이로 되어 있었으며 곳곳에서 나무가 삐걱거렸다. 작업이 끝난 뒤 눈이 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마루에 잠시 앉아 쉬었다. 나는 손을 비비며 그를 바라봤다. 손 시려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는 장갑을 벗고 그의 손 위에 내 손을 올렸다. 이렇게 하면 좀 나아요. 그의 눈빛이 변했다. 조심스러움과 열망이 섞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표정. 그는 천천히 내 손등에 입술을 댔다. 단 한 번, 아주 조용히. 나는 숨을 멈추고 그 순간을 기억하려 했다.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거 알아? 그가 말했다.
알아요. 나는 대답했다. 근데요. 왜 이렇게 따뜻하죠? 돌아오는 길, 우리는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이 내 손등 위에 조용히 머물렀다. 아무 말 없이. 나는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내일은 하루 쉬자. 눈도 오고. 좋아요. 우리 그냥 밥만 먹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 질문에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천천히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치 자기를 억누르는 손길처럼.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앉아. 그가 건네준 립밤을 바르고 목걸이를 손에 감고 침대 위에서 속삭였다. 아무 일도 없는 게 더 힘들어. 눈이 그친 다음 날 마을 전체가 하얗게 숨을 죽인 듯 했다. 민기 아저씨와 나는 아침 일찍부터 아무 말 없이 준비했다. 오늘은 출장도 방문도 없었다. 그가 말했다. 오늘은 집에만 있자. 밥 해 먹고 그냥 조용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욕실로 향했다. 샤워 후 따뜻한 김이 오르는 거울 앞에서 천천히 머리를 빗었다. 내 피부엔 아직 그의 점퍼 냄새가 스며들어 있었고 입술엔 와인빈 립밤을 다시 발랐다. 그가 좋아한다고 느꼈던 그 색. 옷장은 반쯤 열려 있었다. 나는 부드러운 베이지색 니트와 긴 플리츠 스커트를 꺼냈다. 스타킹은 반투명한 브라운. 귀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를 걸고 목에는 얇은 초커를 매듭 지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게 알고 있었다. 그가 본다면 느낄 거라는 걸. 주방으로 내려갔을 때 민기 아저씨는 평소보다 차분한 모습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엔 익숙한 머그컵. 내가 주전자에 손을 대자 그가 조용히 말했다. 향이 좋다. 너 오늘 무슨 향수 썼어? 전에. 그거요. 아저씨가 사준 거.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엔 놀람보다 인정이 담겨 있었다. 그거. 아직도 써?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 향, 겨울에 더 어울리더라고요. 우린 함께 아침을 만들었다. 달걀찜, 김치전, 미역국. 소소한 반찬들, 조용한 호흡. 마치 부부처럼, 오래된 익숙함처럼. 하지만 이건 현실이 아니었다. 우린 서로의 그림자를 의식하면서도 일부러 외면하는 중이었다. 식사 후, 그는 나를 부르더니 창고에서 함께 오래된 책장을 옮기자고 했다. 나는 두툼한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두르고 따라갔다. 창고 안은 싸늘하고 어두웠다. 먼지가 떠다니고 바닥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저쪽 끝에 있는 거 같이 옮기자. 그가 책장 쪽으로 걸어갔고 나는 그의 뒤를 따랐다. 조심스레 들던 중 발이 미끄러졌다. 아! 그가 재빨리 내 허리를 잡아당겨 안았다. 그의 팔 안에서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다. 그 순간 우리는 멈췄다. 그의 숨결이 내 목 뒤로 닿았고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속삭이듯 말했다. 왜 이렇게 따뜻하죠? 이 공간은? 그는 대답 대신 내 귀에 얼굴을 가까이 했다. 지금 참는 거야. 내가 지금 안 참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한 번만요. 아무 말 없이. 그 순간 그는 내 볼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 짧고 부드럽고 떨리는. 그 후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책장을 옮기고 돌아왔다. 하지만 공기는 달라졌다.
거실에 앉은 그는 손등을 이마에 대고 깊게 숨을 쉬었다. 나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우리 사이엔 이제 선이 아니라 불안정한 심장 같은 것이 놓여 있었다. 그날 밤, 내 방문 아래로 쪽지가 들어왔다. 작은 종이에 단 한 줄. 하진아, 나를 멈추게 하지 마. 나는 그 쪽지를 가슴에 품고 창문을 열었다. 밖엔 별이 없었다. 하지만 내 안에는 작은 별이 타오르고 있었다. 조용히, 위험하게. 그날 새벽,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예보에 없던 조용한 폭설. 나는 창문 너머로 떨어지는 눈송이를 바라보며 이상하게도 예감했다. 오늘 무언가 끝날 것 같다는 걸. 아침 식탁엔 민기 아저씨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멍하니 찻잔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진아, 오늘은 혼자 가야 해. 출장이요? 아니, 마지막 배달. 그리고 마지막이야.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에서 작별이 들렸다. 점심 즈음, 그는 트럭에 짐을 싣고 있었다. 나는 회색 터틀넥 니트에 짙은 남색 스커트를 입고 나섰다. 스타킹은 흰색 니삭스, 발엔 검은 로퍼. 머리는 반묶음, 귀엔 얇은 리본 귀걸이. 그가 마지막으로 봐주었으면 했던 모습. 그는 나를 한번 쳐다보고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눈이랑 잘 어울리네. 동화 속 사람 같아. 서산 근처 한 마을의 집. 구식 가옥, 묵직한 문. 배달을 마친 뒤 그는 내게 말했다. 너랑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우리는 근처 산책로로 걸었다. 주변은 온통 하얗고 숨결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다. 그는 말을 꺼냈다. 나 다음 주에 제주도로 간다. 새로 일자리 구했어. 거기선 좀 정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막힌 것처럼. 손이 차가워졌다. 그는 내 손을 감쌌다. 하진아, 이건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이유야. 내 시간, 내 삶, 넌 이제 막 시작했는데. 난 이미 중간쯤이야. 근데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당신 없으면 시작도 아닌 것 같아요. 그는 내 손을 입술에 갖다 댔다. 그래도 보내줘. 너를 더 망치기 전에. 그 순간 나는 그의 품에 안겼다. 말없이.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이별도 고백도 아닌 그냥 있음만으로 모든 걸 말해주는 포옹. 저녁이 되어 돌아왔을 때 그는 짐을 싸고 있었다. 현관 앞에는 작은 상자 하나. 이건 너 가져. 열어보지 말고 봄 되면 열어봐. 그때도 기억할 거예요. 나는 물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너는 내가 살아온 시간 중 가장 조용하고 가장 흔들린 계절이야. 다음 날 새벽, 그는 떠났다. 말없이, 조용히. 나는 창문으로 트럭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차바퀴 자국도 눈에 묻혀 금세 사라졌다. 며칠 후, 집엔 이상한 정적이 흘렀다. 숙모는 친정에 간다고 했고, 나만 남았다. 그가 남긴 머그컵, 점퍼, 머리끈 하나. 나는 매일 조금씩 그를 닮아갔다. 그가 즐겨 듣던 라디오, 그가 좋아하던 차향. 그리고 그가 자주 입던 셔츠를. 나는 침대 위에서 입은 채 조용히 음악을 틀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낯선 청년이 서 있었다. 모자에 트레이닝복, 큰 박스를 안고. 안녕하세요.
민기 형이 보냈어요. 제가 이제부터 도와드릴 겁니다. 하진 씨 맞으시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건 어디로 옮기면 될까요? 나는 손을 뻗었다. 그의 손끝이 잠시 내 손에 닿았을 때,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끝이 아니었다. 민기 아저씨는 내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흔적은 다음 장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